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근대화의 과정과 민족주의 내지는 내셔널리즘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근대화를 서양에서 봤을 때 그것은 합리화 또는 어떤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 식민화 이런 단계들을 거쳐간 게 서양에 있어서 근대화 과정인데 이 단계들은 다 자연스럽게 내셔널리즘과 연관돼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근대화 과정은 그 민족주의 내지는 내셔널리즘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우리 한국 상황에 한번, 한국 역사에 한번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현대사도 어떤 민족주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은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이런 논의를 이번 시간에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정치적인 논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부담처럼 안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한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희가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흔히 어떤 드라마 제목처럼 격동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격동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이 이 땅에서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어떤 모순과 갈등을 온몸으로 체험했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한국이 어떤 세계적 차원의 문제점들을 다 겪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묘사를 아주 잘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읽을 부분은 박명림 씨라는 소장학자가 쓴 논문에서 제가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지하는 바,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듯이 한국민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냉전과 이념 대립 등 20세기의 세계적 수준의 갈등을 전부 내화하여 통과하였다. 그러니까 내면화해서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동안 동아시아 세계를 지배하였던 중화 질서에서, 그러니까 제가 팍스 시니카 얘기했었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로 재편될 시점에는, 즉 팍스 브리타니카 체제로 들어가는 시점에는 일본에 의한 식민 통치를 경험하였고 제국주의 질서가 냉전 체제로 다시 재편될 시점에는 그 재편을 위한 갈등의 내화인 한국전쟁을 치렀으며 약 반세기 동안 지속된 냉전 시대에는 그의 축소판인 분단 시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하는 시기 동안 그들은 똑같은 갈등을 둘로 나누어서 치렀다. 바꾸어 말하여 20세기 민족 단위의 한국민들의 삶은 전적으로 세계적이었다. 재밌죠? 세계적인 삶을 살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때 세계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모순과 갈등을 온몸으로 겪어냈다고 하는 상당히 비참한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갈등들을 겪어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 겪어냄에 있어서 어떤 이념적인 지주가 됐던 것이 바로 한국에 있어서 민족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주의야말로 한국의 현대사의 총체적 현상을 반영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내셔널리즘을 이번 시간에는 주로 내셔널리즘이라고 쓰지 않고 민족주의라고 쓸 텐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이션의 국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주의라고 하고 그 네이션의 민족의 뜻을 살릴 경우에는 민족주의, 국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국가주의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민주주의와 통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네, 이때 주로 민족주의에도 두 가지가 있다. 소위 이제 서구형과 비서구형이 있다고 했었을 때 서구형에 해당되는 것이 소위
이때 국민주의 때 나오는 그런 민족주의, 그러니까 어떤 국민국가를 형성할 때의 유대감이 필요해서 그때 등장하는 어떤 주권적 동질 유대감, 그게 하나의 민족의식이었고, 그러니까 소위 민족주의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이런 민주주의 내지는 국민주의를 갖고 가는 어떤 그런 이념적 장치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서구형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주의와 통하는 그런 단어이다. 즉 어떤 민주주의와 통하는 그런 단어였다라고 본다면은 비서구형 민족주의는 이런 국민주의가 잘못돼가지고 국가주의로 흘러가지고 제국주의를 통해서 비서구를 침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당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민족의식을 통해서 똘똘 뭉쳤다 하게 되면은 이런 비서구형 민족주의는 일종의 저항 민족주의로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서구가 아닌 지역에서 근대화를 할 때 필연적으로 겪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없이 한국의 민족주의도 당연히 저항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저항자를 생략했었을 때 이런 식의 민족주의, 즉 비서구적 민족주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특히 이제 뭐 분단을 생각하거나 이럴 때 떠올리는 그런 민족주의라고 봤었을 때에는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제가 민족주의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구분법이 있지만 주로 여기 비서구의 저항 민족주의와 관련된 우리 내부적인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영어로 쓰면 이제 내셔널리즘이라고 하겠지만은, 내셔널리즘이 이렇게 아주 복합적인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아주 제한된 의미에 있어서의 민족주의를 갖다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자, 이런 식의 민족주의가 우리의 현대사를 이해하는 어떤 총체적인 키워드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주의가 우리 한국 땅에서, 한반도에서 처음 발생한 어떤 역사를 한번 보면요. 언제 처음 발생했느냐? 이것도 사실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족주의를 어떤 비서구형 민족주의라고 봤었을 때 독립과 자주를 추구한다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것을 추구한다라고 보면은요, 독립과 자주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민족 의식을 이야기할 텐데, 이 민족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떤 혈연적 유대감은 아니라고 그랬었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어떤 주권적인 연대감,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연대감이다. 그러니까 어떤 원생적인 그런 어떤 민족적 의식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소박한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민족 의식과 이어질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제3세계 국가에서 서양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그것은 어느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그 민족 의식은 사실은 이게 정확한 거지만은 이쪽에 가서 붙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이쪽에 가서 붙죠. 왜 그러겠어요? 다들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처지 아니에요.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주권을 상실했다는 거죠. 근데 주권을 상실했는데 무슨 주권적 연대감이 있어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주권적 연대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립을 하고 나서 국가 형성이 돼야 뭐 주권을 따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권 자체가 상실된 그런 제3세계 내지는 한국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어서의 민족의식은 사실은 이런 원생적 민족의식이 1차적으로 호소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박탈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한말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이런 주권이 형성되기 전이잖아요.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지 않은 조선 말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게 이제 큰 형성의 어떤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민족주의의 발생을 이야기할 때 굳이 어떤 그 소박한 의미에서 맹하 상태로 이제 그 발생지를 찾으면 실학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학을 얘기할 때 국학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었죠. 과거의 자민족의 어떤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천착하는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예 국학이라는 따로 띄워진 학문 형태로 발달이 됐었는데, 이렇게 자민족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이런 혈연적 내지는 문화적 연대감, 유대감의 표출이다라고 본다면은 이것도 소박한 의미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의 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만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민족주의에 맹하는 개화공간, 구한말의 개화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그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독립과 자주라는 바탕으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그런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개화기를 민족주의의 시작이라고 보지만은 그것도 태생적인 문제점은 안고 있다는 거죠. 왜? 독립과 자주를 주장하는 그런 민족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권적 연대감을 형성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이야기죠. 주권이 없으니까 이거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식의 가장 그 오리지널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주권적 연대감은 배제된 상황에서 시작된 민족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독립과 자주를 추구하는 저항적 민족주의가 바로 한국에 있어서 민족주의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의 대표적인 표출이 제가 갑신정변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김옥균 선생도 얘기했고 유대치 선생님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분들이 주동했었던 갑신정변의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했는데 특히 이런 요소가 있죠. 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갑신정변의 그 정강 두 번째에 보면 인민평등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들은 결국은 민족주의와 어떤 민주주의, 그러니까 인민평등이 상징하는 어떤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주장하는 이런 두 가지를 어떤 연계시키는 것을 소박하게나마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강조를 하지만은 민족주의는 항상 민주주의의 바탕을 깔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런 입장에서 시작된 민족주의를 우리가 갑신정변의 개화파들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소박한 의미에서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자주적인 근대화를 했다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근대화를 해보자 하는 것을 추구를 했었다 하는 것이 갑신정변의 중요한 의미였다는 거 했었는데 갑신정변이 결국 실패했죠. 갑신정변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연계시키는 그런 길이 실패를 갖다가 예정하고 또는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자주적인 근대화도 역시 실패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앞날의 암울한 역사,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역사는 자주적 근대화가 안 된 식민지적 근대화가 일본 강점기에 우리의 일제 36년이 상징하고 우리가 해방 이후의 모든 갈등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방향 정립이 제대로 안 된 갈등이라고 본다면은 이미 갑신정변의 실패 때부터 제가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예감을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 개화파 얘기를 지금 한 건데. 개화파 하면 그 반대파가 위정척사파죠. 위정척사파도 크게 보면 민족주의에 늘 집어넣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위정척사파의 민족주의는 지금 위정척사인데요. 이것은 누구는 이래요. 사이비 민족주의다. 왜? 이때 민족주의가 이제 저항적 민족주의니까 어떤 독립과 자주,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추구를 했죠. 외려 그들은 가장 강력했잖아요. 구한말에 실제 온몸으로서 항거를 의병 투쟁 활동을 하는 그분들입니다. 위정척사파는. 그러니까 분명히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지만 왜 사입이냐? 그들이 이런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생각했었을 때 그 민족은 소중화 의식에 빠진 그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위정척사파의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대와 그 자주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사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화문명의 화려함을 당연히 존중하는 것이고 그 중화문명의 화려함을 우리가 청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명 이후에 우리가 제대로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소중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중화로서의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자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일으킨 민족주의는 사실은 그 밑에 중화는
결국은 4대와 연결된다고 봤었을 때 4대적 민족주의라는 이런 역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입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실제 구한말에 가장 강력한 민족주의자들은 위정척사파였기 때문에 이렇게 원론적으로 사입이다 이렇게 하긴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보신다면요, 개화파의 민족주의가 가장 훌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것이 이제 문제이죠. 이 실패했으니까 결국 이제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하필이면 또 일본이었냐는 이런 얘기들 저희가 개화 얘기할 때 했었는데 일본한테 이제 먹히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일제 강점기의 민족주의가 어떤 형태를 띠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권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죠. 국권을 상실했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민족의 자주를 더 이상 이야기하기 힘들어지는 단계가 됐다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하는 위정척사파 같은 경우에는요, 소위 민족의 자주를 확보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전통의 고수에 있다고 주장했죠. 왜? 위정이지 않습니까? 정, 바른 것을 잘 호위해서 지키고 삿된 것을 배척한다는 거죠. 이때 지켜야 되는 그 바른 것,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교의 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구적인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구적인 전통을 고수함으로 해서 어떤 소중화로서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패했죠. 왜냐하면 이런 논의, 위정척사적인 민족주의 논의 자체가 일제시대에는 더 이상 우리 민족주의 진영에서 호소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이미 국권 상실해서 이런 자주 자체가 사라진 상태에 있어서 게다가 이런 전통의 고수를 통해서 이걸 찾는다는 게 가당치나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많은 민족주의 운동이 있었지만은 더 이상 위정척사적인 그런 민족주의는 호소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개화파 같은 경우에는요, 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그들도 이제 자주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찾은 자주의 방책은 뭐였냐면은 근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근대화를 함으로 해서 스스로 강력해지자, 자강을 해자. 스스로 강력해지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형태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실패를 했고, 그리고 지금 게다가 국권이 상실했다는 것은 결국은 자주를 논하는 것 자체가 봉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를 해서 자강의 길로 가는 것은 봉쇄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제 강점이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스로의 자주적 근대화가 봉쇄됐다는 뜻이잖아요. 일제에서 국권이 뺏겼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근대화가 있을까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일본 스스로가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땅에도 이제 근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 근대화는 뭘까요? 분명히 자주적 근대화는 아니죠. 일본에 의해서 강요된 그들의 어떤 플랜에 의해서 진행되는 근대화이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식민지적 근대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식민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조선반도를 근대화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뭘까요? 이런 식민지적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약탈과 수탈을 위한 근대화예요. 그들이 조선반도를 왜 근대화시켰겠어요? 주로 이들이 근대화시킨 것은 주로 산업화를 통해서 했죠. 그 산업화는 뭐겠습니까? 이 땅의 자원과 모든 것 또는 인적, 물적인 모든 자원들을 갖다가 약탈, 수탈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산업화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도를 깔고 탄광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야말로 분명히 이 땅에 일제시대 때 산업시설들이 많이 지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근대화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해괴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일부 국내 학자들도 과거에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논리죠. 뭐냐면, 야, 조선 너희들 말이야, 니들이 그래도 이 아시아에서 일본만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해방 이후에 남한 사회를 보면 근대화됐고 산업화됐고 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니들이 그렇게 좀 잘나게 된 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식민지 때 이때 니들을 산업화 근대화 시켜줬기 때문에 그 기간 시설이 있었으니까.
니들이 그거 통해서 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럴까요? 그거 해괴망측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산업화, 왜 근대화를 시켰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약탈과 수탈에 있었을 때 이게 무슨 놈의 근대화하고 산업화하고 감사해야 될 대목이냐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야기고 또 거기에 놀아나면서 단순한 산업시설 몇 개, 댐 몇 개, 탄광 몇 개, 경인선 철도 깔고 경부선 철도 깔았다고 그래서 그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근대화에 빨리 갔다? 그건 아니죠. 외려 이걸 통해서 많은 자원들이 약탈 수탈됨으로 해서 근대화가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 그걸 감사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민지적 근대화가 야기하는 아주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일본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서 근대화를 할 때 약탈과 수탈을 하기 위한 표면적 산업화만 했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있어서 민주화 같은 것은 원천봉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탄압을 했죠. 그리고 국민국가를 형성한 것을 방해를 했잖아요. 철저한 탄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합리화, 민주화, 산업화, 삼박자가 총체적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 짓이 산업화를 통해서 약탈을 위한 산업화를 통해서만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이 땅에 살았던 그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 경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일본 사람이 했듯이 근대화는 바로 산업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니까 우리도 근대화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근대화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산업화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뭘까요? 시급하게 신속하게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려 민주화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잠시 유보하자는 게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산업화하고 근대화하는데 외려 민주화는 방해가 된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독재로 가는 길이죠. 실제 이 땅에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식의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산업 개발을 위해서 민주를 유보하자는 게 뭡니까? 제가 개발이라는 의미의 독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개발 독재. 이게 박정희 시대 때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미 박정희 시대가 상징하고 있는 개발 독재가 이미 일제가 이 땅에서 식민지적 근대화를 할 때에 그 내재된 요소가 함축돼 있었다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36년이 얼마나 우리의 앞날의 어떤 족쇄처럼 붙어 다니냐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의 역사의 많은 문제들이 이미 식민지 상황 속에서 다 함축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민지가 또 야기한 문제점이 식민지 지배라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저항적인 민족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투쟁을 갖다 길을 간 것입니다. 저항적 민족주의의 바탕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이 실제 일제시대 때에는 독립투쟁을 함에 있어서 이념적 지주가 됐고 아주 훌륭한 기능을 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런 저항성이 그대로 이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계속 외부에 대한 위협을 갖다가 강조하는 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외부에 대한 저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면 외부에 대한 위협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물러갔지만 일본을 대신한, 즉 미국이 되겠죠. 미국이 상징하는 일본 대신 미국이 이 땅을 갖다가 여전히 위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런 저항적 민족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자주의 정신을 길러야 된다는 그겁니다. 이건 폐쇄밖에 없는 거예요. 예? 좋든 싫든 미국이 제국주의건 아니건 간에 그들과 상대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화된 사회 속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런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자주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명한 것 같죠? 그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주의 이름으로서 결국은 독재의 길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자주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한 것이죠. 한쪽이 박정희가 상징하는 거라면 한쪽이 김일성이 상징하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본다면 이미 이런 자주독재적인 요소도 바로 일제 식민지 속에서 내재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소 비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 뭐예요? 멋있잖아요. 그 통일을 위해서 남북이 합치자는 어떤 지도자끼리의 그런 어떤 협약이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는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개발 독재에 더 극을 달렸던 것이고 그때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강화하면서 더 심한 자주 독재 얘기를 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려 표면적으로는 민족과 자주와 통일을 내세우면서 그 밑에는 다 독재로 뒤에서는 그야말로 이런 짓을 해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길이 갈 수 있었던 것이 식민지 상황의 모순 속에서 다 함축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뼈아픈 것이죠.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더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해방되고 나서 우리 분단 시기에 있어서의 민족주의를 한번 보죠. 소위 그 분단기 민족주의라고 제가 명하겠는데 해방된 이후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 스스로 해방된 게 아니죠. 2차 대전이 끝나고서 이제 해방이 됐고 일제강점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국권이 회복됐죠. 국권이 회복됐으면 당연히 어떤 그 단일 민족제로서의 통일 국가를 형성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게다가 통일된 국민국가를 형성했었어야 된다. 즉 통일된 민주화된 국가를 형성했어야 되는데 실패했죠. 전혀 실패했습니다. 민주화도 상당한 역기능을 겪었고 통일 자체는 아직도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저항적,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의 어떤 저항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민족주의를 통해 가지고 통일된 민주국가를 형성하는데 실패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었을 때에는 그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분단이 이제 고착화되는 건데 그야말로 미소의 분할 점령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죠. 1차적으로는. 왜냐하면은 한반도가 처한 위치가 다른 어떤 그 해방 국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을 맞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누구냐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게 전승국, 즉 영국이나 미국이었다면은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분할을 하겠어요, 이 땅을.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식민지 주체국, 주인국가가 일본이고 걔네가 패전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패전국가를 처리하는 차원에서 전승국가가 분할 점령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갈라먹은 거 아닙니까? 갈라가지고서 분할 점령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냉전 체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미소 사이에. 그러니까 이것이 철저한 분단의 고착화의 길로 그냥 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미소의 분할 점령도 있지만은 과거를 소급하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언제 그 개화 때 얘기했지만은 그 청나라가 계속 간섭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하고 조약 맺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과 맺을 때 소조약 맺을 때도 항상 청이 얘기하는 게 조선은 청의 속방이야. 그거는 계속 그 조약 문헌에 너미 나라끼리 조약하는데 왜 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때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외교 경험이. 조선은 항상 외교 문제에 있어서 청의 속방 이게 계속 외교 경험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나라가 자주 독립 국가야 하는 것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뭐 5,000년 역사 그걸 우리가 알겠어요? 우리가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것 뿐이지 그들이 우리를 접한 것은 구한 말 몇 년 되지 않잖아요. 그 이후에 그들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그 이후에 조선반도의 역사는 항상 속방이니 뭐냐 하는 그런 식의 역사였기 때문에 깎는 건 분할 점령에도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한심한 처참한 처지죠. 이런 역사를 가서 분할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보았었을 때 민족 지도자들이 분열했다는 겁니다. 4분 오열됐죠. 네? 4분 오열됐었습니다. 이건 뭐 남한, 북한, 특히 남한에 있어서는 어떤 정권을 잡기 위해서 4분 오열됐었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남북 모두가 민족 지도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제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남쪽에서 김구 선생, 북쪽에 있어서 존만식 선생. 각각 민족주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남과 북에서 공히 제거시켜버렸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민족주의의 꿈을 꾸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민족주의가 나올 수 없는 길을 갖다 시작부터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족주의의 정신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심하게. 이것은 특히 뭘까요? 친일파를 처단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일본에 의해서 강점대문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현대사가 다 뒤틀리게 된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가게 되는데 거기에 붙어서 먹고 살았던 그 작자들을 갖다가 처분하지 않고 그리고 외려 그들이 기득권을 통해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역사가 진행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심하게 민족주의의 기본 정신이 훼손된 상태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새로운 민족주의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이지만은 더 큰 많은 요소들은 우리 내부 스스로가 그렇게 일을 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단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분단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분단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분단이 되니까 다들 누구나 다 통일을 주장할 거 아닙니까? 분단을 극복하자. 근데 이렇게 통일을 주장할수록 재밌게도 민족주의는 더 강화되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는 일제에 저항하기 위한 저항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가 강화되는데 그때보다 민족주의가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통일의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땅에서 이제 민족주의가 계속 강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는 건데, 최소한 1000년 동안은 일민족, 일국가를 형성했죠? 예? 고려시대 때만 보더라도요, 예? 일민족, 일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죠. 우리가 최소한 1000년 전서부터 말이야, 한민족이 한 국가를 했었는데, 어떻게 한민족 두 국가를 하느냐? 그 얘기죠? 그런데 재밌는 역설은요, 일민족, 일국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통일지향의 민족주의 자체가 통일을 가로막는 넘버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역설이죠? 왜 그럴까요? 보세요. 일민족, 일국가를 강력하게 고집한다는 얘기는 일민족, 이국가는 철저하게 타파해야 된다는 논리죠? 그 논리는 뭘까요? 일민족, 이국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끝장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상대를 용인하기 힘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너는 다 괴뢰야. 재미있는 건 말이에요. 상대가 괴뢰적으로 되면 될수록 자기는 더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네가 괴뢰적일수록 나는 더 정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계속 괴뢰를 몰 수밖에 없고 그건 뭘까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네가 괴뢰니까 완전히 없애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오히려 남아있길 원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서로가 개발 독재 내지는 그 자주 독재라는 거기 때문에 독재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서도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서로의 괴뢰를 몰면서 서로가 남아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 의존관계라고 볼 수 있죠. 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면적 동지인 이런 이상한 체제가 돼서 분단은 더 고착화되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민족, 일국가만이 있고 이 국가는 무조건 철폐해야 된다고 하는 통일지상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일지상주의가 야기하는 이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분단 이후의 역사를 보시면은 우리 남한 사회와 이제 북한 사회를 비교해 보시죠. 그러면은 남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개발 독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이제 자주 독재를 해먹고 있죠. 그런데 이 개발 독재는 결국은 종식이 됐어요. 그죠? 박정희 시대는 그걸 마감이 됐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모토로 했던 게 산업화를 위해서 민주화를 유보하자는 거였죠. 근데 어쨌든 민주화는 유보됐지만 산업화는 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산업화는 달성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 스스로가 많은 투쟁을 했죠. 80년대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로써 우리가 민주화를 쟁취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민주화를 갖다가 많은 부분에서 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전히 자주란 일의 독재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산업화도 처음에는 북한이 훨씬 앞서갔습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근데 그 이후에는 정체 상태에 있고 지금은 자기 민족의
배도 채우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처참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한과 비교했을 때 산업화나 민주화에 있어서 완전히 뒤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정책이 뭡니까? 현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이런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나오는 그 역량을 토대로 해서 이들을 갖다가 포용하자는 그런 정책을 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통일의 길에 가까울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핍니다. 이게 현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대북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상대를 지금 이런 포용 정책은 일단 상대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상대를 갖다가 괴리를 모름으로 해서 서로가 독재 정권이 남아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최소한 상대의 존재는 인정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만은 이런 식의 포용 정책 이면에 깔린 그런 것이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통일 지상주의가 밑에 깔린 것이라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 지상주의가 야기하는 그 문제점은 첫 번째는 절멸주의로 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갖다가 도외시한다는 문제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통일 지상주의가 뭘까요? 통일이면 다 선하다는 거예요. 예? 통일이면 다 좋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절멸주의로 간다는 건 뭐냐면 통일지상주의,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통일만 되면 좋다. 이게 통일지상주의일 수 있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즉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통일만 되면 최고의 선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뭘까요? 결국은 어떤 희생, 즉 상대를 절멸시킴으로써만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절멸주의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희생 수단으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라도 통일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한국전쟁이 되겠죠. 그런데 한국전쟁이 남으로 해서 그 이후에 분단은 더 고착화됐습니다. 왜? 분단의 구조가 재구조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 싸웠던 원한과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단은 전쟁 이전보다 더 심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결국은 뭘까요?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통일만 된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외려 분단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통일지상주의가 절멸주의를 깔고 있었을 때 그것은 외려 민족의 이익과 통일에 전혀 득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왜? 절멸주의는 상대를 갖다가 없애자는 것인데 지금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이 굳이 통일지상주의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런 식의 절멸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통일지상주의가 있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를 노출한다면 그것은 되짚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도외시한 상태에서 통일만을 최선으로 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때 이야기하는 통일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야말로 이거예요. 남북한 통틀어서 이 한반도의 모든 현대사의 문제의 근원은 다 분단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단 모순이 최고 모순이야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분단에서 온다. 그렇다면은 분단의 극복이 바로 통일이겠죠? 그렇다면 통일이 되면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도 될 것이다는 당연히 단순히 이렇게 도식이 되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니까 그것의 해결은 바로 문제의 통일만 되면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인데 한번 이 문제를 볼까요? 이런 문제 중에서 소위 민주화에 반해서 반민주화가 야기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 즉 독재라든가 인권의 침해라든가 각종의 부정부패, 사회의 부조리라든가 이런 반민주적인 것이 야기하는 그런 문제도 통일만 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최고로 중요한 것은 통일이니까 통일을
통일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상징하는 민주보다 이것이 우선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민주보다는 왜 통일만 되면은 민주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민주보다는 통일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우선된다는 얘기는 민주에 대해서 도외시한다는 이야기죠. 민주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눈을 감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떠한 민족주의도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상징하는 게 민족주의일 텐데 통일지향의 민족주의, 통일지상주의적 민족주의일 텐데 그러한 민족주의도 어떠한 민족주의도 민주주의보다 선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소위 정치체제로서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왔다는 말씀드렸죠. 국민주의를 위해서. 국민주의, 국민국가, 시민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주권적 연대감의 장치로 삼아나가는 것이 민족의식이었기 때문에 애당초 민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번 보세요. 민주주의, 즉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인 개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권을 지니고 더욱이나 국가의 주권을 향유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에서 나오는 자발적 동의가 뭉쳤을 때 민족의 유대감이 훨씬 더 공고해지지 않겠어요? 끌려가는 강요된 유대감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의식과 주권의식으로 뭉쳤을 때 나오는 자발적 동의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통일의 논의가 나올 때 훨씬 더 그 통일의 기반은 공고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통일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정부가 앞서가는 것이고 내면적인 통일에 남한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고 북한 자신은 아예 주권 자체가 국민한테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태에서 무슨 어떤 민족주의적 통일을 논의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통일을 갖다가 논의를 해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통일을 지향해야 되겠죠.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현 정부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방향은 그 우선순위를 항상 즉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항상 이쪽에 두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민주주의적 민족주의의 바탕을 두는 통일 정책이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한 통일지상주의적 민족주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민주주의가 상징하는 어떤 민주, 그리고 여기서 상징하는 통일, 그리고 이것이 상징하는 자유, 그리고 이것이 상징하는 자주라고 했었을 때 말이에요. 항상 그 우선순위는 이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다시 이야기하면은 민주주의와 민주와 자유의 바탕을 두지 않은 민족주의와 통일과 자유에 대한 주장과 논의는 사상 누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바탕이니까. 사상 누각이죠. 그리고 그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독재를 위한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는 얘기고 그 정권의 어떤 안보를 위한 선전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볼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통일 없는 민주는 반쪽의 불행이지만 민주 없는 통일은 모두의 불행이다. 저는 결론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항상 우선순위는 이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이 없는 민주는 반쪽의 불행이다. 그건 뭘까요? 통일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남한만 지금 민주화가 돼 있잖아요. 이것은 한쪽인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북한은 여전히 불행해 있죠. 그러니까
반쪽의 불행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로 민주화가 남북한에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통일만 달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남쪽, 북쪽 모두의 불행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또 모두가 불행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길은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민주 없는 통일이 아니라 민주의 바탕을 둔 그런 통일이어야지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민주주의적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때의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과 인권에 있어서 남한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북한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이 세계의 다른 민족과 국가에도 똑같이 존중해주는 그런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라 얘기해요. 좌이기국, 우이기국의 문제가 아니라 다 똑같은 인권에서 존중하는 개방된 그런 민주주의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통일도 없고 우리의 앞날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상당히 민감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들 뭐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